피로에 지친 한 싱글맘이 버스에서 자신도 모르게 낯선 남자의 어깨에 기대 잠이 들었다. 놀랍게도 그 남자는 대기업의 CEO였고 그 운명적인 만남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이것은 친절함, 인간애, 그리고 삶의 예측 불가능한 순간들을 담아낸 감동적인 이야기다. 도시의 한낮, 찌는 듯한 햇살이 버스 창틈으로 스며들어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바닥에 얼룩덜룩한 무늬를 그렸다. 밖에서 울려 퍼지는 경적 소리는 차 안의 한숨 소리와 뒤섞여 고단한 일상의 교향곡을 연주했다. 8번 버스가 강남역 근처 작은 정류장에 멈췄다. 문이 열리자 김아윤이 황급히 올라탔다. 손에는 낡아빠진 천 가방이 들려 있었고 머리는 고무줄로 대충 묶었으며 잠 부족과 햇빛에 그을린 두 눈은 퀭했다. 아무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 그녀는 빽빽한 사람들 사이에 우두커니 섰다. 창밖을 바라보는 한 남자 옆에 유일한 빈자리가 보였다. 남자의 눈빛은 이 소란스러운 세상과 분리된 듯 고요했다. 하윤은 누구에게도 방해가 될까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이마와 등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오늘 오전에만 3군데 회사를 찾아갔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한 곳은 대학 중퇴자는 받지 않는다고 했고 다른 곳은 이미 인력이 충분하다고 했다. 가방 속 이력서는 아침 내내 꺼냈다 넣었다를 반복해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하윤은 눈을 감았다. 버스의 진동에 맞춰 머리가 흔들렸고 몸은 천근만근이었다. 그러다 어느새 그녀는 깜빡 잠이 들었고 고개는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어 옆에 앉은 낯선 남자의 어깨에 살며시 기댔다. 남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무릎 위에 놓인 그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가 이내 원래대로 멈췄을 뿐이다. 앞에 앉은 한 할머니가 그 모습을 힐끗 보더니 혀를 차며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쯧쯧, 요즘 젊은 것들은 참 힘들게 살아. 저렇게 지칠 때까지 일하다니 안쓰러워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몇몇 승객들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낯선 난자 옆에서 잠든 젊은 엄마의 모습은 흔한 광경은 아니었지만 왠지 모르게 사람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다. 백미러로 이 광경을 본 버스 기사님은 아무 말 없이 라디오 채널을 조용히 돌렸다. 오래된 발라드 곡이 흘러나왔다. 애틋한 멜로디가 하윤의 고른 숨소리와 어우러졌다. 버스가 급커브를 돌며 차체가 살짝 흔들렸다. 하윤은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다. 몇 번 눈을 깜빡이고 나서야 자신의 머리가 낯선 사람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당황해서 벌떡 일어나며 더듬거렸다.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는 말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햇살 아래 비친 그의 옆모습은 강인했지만 차갑지는 않았다. 하윤이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짐을 챙겨 신촌 근처 정류장에서 내릴 때 그의 시선이 조용히 그녀를 따랐다. 그녀는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작은 손수건이 의자에 떨어진 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딸아이 보미의 손수건이었다. 달아빠준 분홍색 실로 봄이라고 수놓아진 손수건이 낡은 버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 아래 조용히 놓여 있었다. 남자는 손수건을 집어들었다. 잠시 말없이 바라보던 그는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호감의 표시인지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그의 눈이 살짝 찡그려지는 것이 무언가 아련한 기억을 떠올리는 듯 했다. 보도를 걷는 하윤의 심장은 당혹감에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이마에는 땀이 맺혔고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배에서는 꼬르르 소리가 났다. 광장시장 근처의 허름한 식당이 막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생선조림과 김치찌개 냄새가 향긋하게 퍼져나왔지만 그녀는 힐끗 쳐다보기만 하고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계속했다. 주머니에 든 돈으로는 저녁에 두 모녀가 나눠 먹을 김밥 한 줄 살 돈밖에 없었다. 어둡고 축축한 단칸방으로 돌아오니 딸 보미가 아직 잠에서 깨지 않았다. 아이는 꿈속에서 엄마의 이름을 부르는 듯 입을 오물거렸다. 그녀는 조용히 아이 곁에 앉아 땀을 닦아줄 손수건을 찾으려 가방을 열었지만 아무리 뒤져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낯선 종이 한 장이 4번 접힌 채 들어있었다.
그녀가 종이를 펼치자 간단하게 인쇄된 몇 줄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숙식 제공, 아이 돌보미 구함, 급여 협의 후 결정, 면접 직접 진행. 아래에는 평창동 12번지 저택이라는 주소가 적혀 있었다. 하윤은 멍해졌다. 이런 종이는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가방을 몇 번이나 뒤집어 보았지만 오늘 아침에는 분명히 없었다. 버스에서 누군가 넣은 걸까? 그녀는 곤히 잠든 보미를 바라보았다. 햇볕에 볼이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녀는 종이를 꽉 쥐었다.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기묘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막막했던 지난 몇 달간의 먼지 쌓인 일상 속으로 가느다란 빗줄기 하나가 비추는 듯했다. 밖에서는 매미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오늘 낮은 여느 때처럼 덥고 배고프고 걱정으로 가득한 하루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무언가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았다. 땅거미가 질 무렵 하윤은 망설이는 눈빛으로 종이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버스에서 옆에 앉았던 그 남자가 이 종이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오후 여전히 살을 태울 듯한 햇볕이 내리쬐었지만 하윤의 마음은 어제보다 한결 차분했다. 아마도 가방 속 작은 종이 한 장이 힘겨운 날들 속에 희미한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기 때문일 터였다. 그녀는 보미의 손을 잡고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거의 1km를 걸어 평창동 주택가에 도착했다. 그곳은 조용하고 푸른 나무가 많은 부촌이었다. 하윤은 기묘한 종이가 안내한 12번지 저택 앞에 섰다. 화려한 문양으로 장식된 높은 철제 대문 안으로 거대한 나무 그늘이 돌로 포장된 길 위에 시원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하윤은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고요하고 고급스러운 저택은 그녀 모녀가 사는 허름한 셋방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그녀는 보미를 돌아보았다. 아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동그란 눈으로 낯선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여긴 누구 집인데 이렇게 커? 보미가 조용히 물었다. 하윤은 어색하게 웃었다. 남의 집이야. 엄마는 일하러 온 거야. 착하게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응? 그녀는 초인종을 눌렀다. 벨소리가 울려 퍼졌다. 잠시 후 대문이 살짝 열리고 회색 셔츠를 입은 근엄한 표정의 중년 남자가 나왔다. 그는 이 저택의 오랜 집사인 김 집사였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 사람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 이력서를 내려왔는데요. 김 집사는 하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낡은 셔츠, 빛바랜 검은 바지, 굽이 다른 슬리퍼.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의 눈빛은 당신은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제 사람 안 구합니다. 돌아가세요. 하지만 종이에는 분명히 아직 구한다고 적혀 있었는데요. 하윤은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 희미한 증거처럼 내밀었다. 김 집사는 힐끗 쳐다보더니 안으로 돌아서며 중얼거렸다. 누가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한담? 하윤이 막 돌아서려 할 때 2층 발코니에서 차분하고 따뜻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 집사, 그분 안으로 모셔요. 내가 만나보겠소. 김 집사는 화돌짝 놀라 고개를 들고는 허리를 살짝 숙였다. 네, 회장님. 하윤이 위를 쳐다보자 머리를 단정하게 쪽진 백발의 노부인이 난간에 기댄 채 서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엿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또렷했다. 이 집의 주인이었다. 하윤은 거실로 안내받았다. 보미는 얌전히 옆에 앉아 작은 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다. 고풍스럽게 장식된 시원한 방 안에는 탁자 위 도자기에 꽂힌 난초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이름이 뭔가? 회장님이 느릿하게 물었다. 네, 김하윤입니다.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가사도우미든 간병인이든 아이와 함께 지낼 곳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회장님은 하윤을 몇 초간 바라보더니 뜻밖의 질문을 던졌다. 학력은 어디까지인가? 네, 사범대학을 다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중퇴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요리는 할 줄 아나? 네, 할 줄 압니다. 시골에 있을 때 온가족 식사를 책임졌고 지금도 절약하려고 새빵 사는 언니들과 같이 밥을 해먹곤 합니다. 그럼 한번 일해보게. 계속 사람 바꾸는 것도 지치는군. 김 집사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회장님이 손을 들어 막았다.
저 사람 눈빛이 정직해 보여. 그렇게 하윤은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정식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정원 뒤편의 작은 방을 배정받았다. 두 모녀가 지내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었다. 첫 식사로 하윤은 된장찌개와 고등어 조림, 그리고 간단한 나물 무침을 만들었다. 회장님은 식사를 마친 후 그럭저럭 괜찮군이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보미는 금방 적응했다. 아이는 예의 바르고 얌전했으며 특히 호기심이 많았다. 어느 날 오후 하윤이 현관을 청소하는 동안 보미는 몰래 저택 탐험에 나섰다. 아이는 실수로 2층 서재문을 열었다. 안에서는 한 남자가 대형 스크린을 통해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다. 보미는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졌다. 으앙! 아이가 큰 소리로 울음에 터뜨렸다. 서재에 앉아있던 남자 강지훈이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하윤은 비명소리를 듣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으로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그녀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며 경악했다. 보미야, 세상에, 괜찮니?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아 올린 후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눈앞에 서 있는 남자와 마주쳤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바로 어제 버스에서 그녀 옆에 앉았던 그 남자였다. 혹시... 하윤이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강지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살짝 끄덕인 후 다시 회의 화면 앞으로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여긴 개인적인 공간이니 아이를 좀 더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하윤은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그녀는 보미를 안고 나오며 당혹감과 혼란스러움에 휩싸였다. 왜 이 사람이지? 어제 스쳐 지나가듯 어깨를 기댔던 사람이 이제는 이 화려한 서재의 주인이라니. 하지만 그는 그 일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웃지도 책망하지도 아는 척하지도 않았다. 너무나 속을 알 수 없는 남자였다. 그날 밤 하윤은 짐을 정리하며 불안에 떨었다. 회장님이 마음을 바꾸지는 않을까. 저 남자가 이제 막 얻은 내 일자리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거실에서 지훈이 서재에서 내려와 물 한 잔을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벼웠다. 김 집사님, 저분 이력서 잘 보관해 두세요. 2번의 우연은 믿지 않으니까요. 별채 뒤쪽 복도 옆에 딸린 작은 방. 하윤과 보미를 위해 임시로 개조된 공간이었다. 에어컨도 푹신한 침대도 없었다. 하지만 하윤에게는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소중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벽에 기댄 나무 의자에 앉아 곤히 잠든 보미를 껴안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새로운 문이 열린 출입구를 향해 있었지만 그 문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하윤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했다. 만약 그들이 내가 예전에 월세 체납으로 고소당했던 걸 알게 되면 어떡하지? 사범대생이 왜 가사 도우미가 드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고요하고 은은한 나무향이 감도는 세상 속에서도 하윤의 마음은 소리 없는 자격지심에 비해 흠뻑 젖어 있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하윤은 일어났다. 그녀는 따뜻한 차를 끓이고 회장님을 위해 다진 고기를 넣은 흰죽을 끓였다. 새로운 가스레인지와 반짝이는 조리 도구들 때문에 몇 번이나 서툴렀지만 회장님은 그저 괜찮다, 천천히 익숙해지면 돼 라며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아침 식사 후 하윤은 식탁을 닦고 현관을 쓸고 베란다의 난초 화분에 물을 주었다. 그리고 최신 세탁기 사용법을 몰라 손빨래를 했다. 회장님이 그녀를 불렀다. 그렇게까지 다 할 필요 없다. 나랑 보미만 잘 챙겨주면 돼. 다른 일은 다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하윤은 멍하니 서 있다가 눈시울이 붉어졌다. 누군가 자신을 그렇게 따뜻한 호칭으로 불러줄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보미는 집으로 찾아오는 할머니 선생님에게서 그림 수업을 받게 되었다. 색깔에 푹 빠진 보미는 똑똑하고 예의 바르다며 칭찬을 받았다. 저녁이 되면 아이는 그림을 자랑했고 하윤은 부드럽게 웃으며 손수건에 손을 닦고 아이를 품에 안아 우리 딸이 최고야 라고 칭찬했다. 한 번은 거실 책장을 정리하다가 하윤은 낡은 동화책 한 권을 발견했다.
표지는 찢어지고 종이는 누렇게 변해 있었다. 그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보미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초여름의 부드러운 바람 같았다. 옛날 옛적 어느 가난한 시골 마을에 아빠와 함께 작은 오두막에 사는 고아 소녀가 있었단다. 위층 계단에서 노트북을 들고 내려오던 강지훈이 걸음을 멈췄다. 아래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소리에 그는 몇 계단 위에서 멈춰섰다.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그의 어머니가 어릴 적 아궁이 옆에서 자장가를 불러주던 그 목소리처럼 다정했다. 그는 난간 틈으로 살짝 엿보았다. 그 여자는 작은 매트리스 옆에 앉아 아이를 안고 있었다. 스탠드 조명이 그녀의 푸석한 머리카락을 비추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무언가 깊은 슬픔이 접혀있는 듯했다. 지호는 몇 초간 말없이 서 있다가 미간을 살짝 찌푸리고는 발걸음을 옮겼다. 그날 밤 바람이 불어 밖에 나뭇잎들이 사각거렸다. 밤 9시가 넘었을 무렵 하윤이 빨래를 개고 있는데 회장님 방에서 심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급히 달려갔다. 회장님은 의자에 앉아 가슴을 부여잡고 가쁘게 숨을 쉬고 있었다. 하윤은 그녀를 부축하고 서둘러 따뜻한 물을 따르고 약을 발라주며 더듬거렸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구급차를 부를까요? 아니, 괜찮다. 그냥 잠깐 그런 거야. 저기 찬장 2번째 칸에 있는 기침약 좀 다오.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찬장을 열었다. 그녀가 약을 따르는 동안 문 밖에 조용히 한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와 어머니를 보더니 하윤에게 돌아섰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진 않았지만 단호했다. 하윤은 당황했다. 네, 회장님께서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셔서 소리를 듣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회장님을 잠시 보다가 다시 하윤을 보았다. 그의 눈빛은 반은 엄격하고 반은 속을 알 수 없었다. 은은한 스탠드 조명 아래 두 사람은 처음으로 그렇게 가까이 서 있었다. 그가 천천히 물었다. 어제 버스에 탔던 분이군요. 하윤은 말없이 서서 고개를 숙인 채 그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옷소매를 꽉 쥐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가볍게 한숨을 쉬며 밖으로 돌아섰다. 그런 것 같군요. 그의 등 뒤로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하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미세하게 떨렸고 심장은 마치 인생에 무언가가 막 건드려진 것처럼 세차게 뛰었다. 다음 날 아침 회장님은 보미를 불러 집 마루에 앉혔다. 그리고 찬장에서 전통 손수건을 꺼냈다. 이리 오렴. 할머니가 전통 매듭 묶는 법을 가르쳐줄게. 우리 아가씨는 이런 것도 알아야지. 보미는 눈을 반짝이며 얌전히 앉았다. 하윤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젯밤 일로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속에는 새로운 감정이 스며들고 있었다. 무언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변화의 느낌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지친 도시의 한숨처럼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저택 복도 끝 작은 방에는 여전히 희미한 등불이 켜져 있었다. 하윤은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보미는 이미 깊이 잠들었고 손에는 회장님이 손수 만들어준 헝겊 인형을 꼭 쥐고 있었다. 조용한 공간 속에서 전화벨이 느릿하고 희미하게 울렸다. 하윤은 깜짝 놀랐다. 화면에는 다시는 연락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의 이름이 떠 있었다. 미숙 언니. 한때 친자매처럼 가깝게 지냈고 두 모녀가 월세방에서 쫓겨났을 때 잠시 신세를 졌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하윤이 빚쟁이들에게 시달릴 때 말없이 짐을 싸서 떠나버린 사람이기도 했다. 여보세요? 하윤은 이불 끝을 꽉 쥐며 말했다. 하윤이니? 수학이 넘어 여성의 목소리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다. 어떻게 지내길래 연락 한 통이 없어? 부잣집 들어가더니 우리 같은 가난뱅이들은 무시하는 거야? 아니에요, 언니. 기억나? 언니가 너 국밥집 설거지 자리 알아봐줬던 거 며칠 하더니 냄새나서 못하겠다고 그만뒀잖아. 그때부터 알아봤어. 너 같은 애는 어디 가서도 오래 못 버틸 거라고.
하유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비꼬는 말 때문이 아니라 한때 도움을 줬던 사람도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고통이 되살아났기 때문이었다. 죄송해요. 저는... 그녀의 목소리가 끊겼다. 됐어. 그냥 사나 죽었나 궁금해서 전화한 거니까 구질구질하게 변명할 필요 없어. 끊는다. 전화가 뚝 끊겼다. 밖에 빗소리가 갑자기 더 거세지며 하윤의 목구멍에 걸린 슬픔을 삼켜버리는 듯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고는 얇은 가운을 걸치고 조용히 복도로 나갔다. 밤바람이 나무 문틈으로 윙윙거리며 스며들었다. 하윤은 난간에 기대어 자신의 두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래층 거실등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그 빛은 이 저택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온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녀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강지훈이 유리창 옆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는 흰 셔츠를 입고 만년필로 두꺼운 종이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집중하고 있었고 고요했다. 하윤은 돌아서려 했지만 갑자기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순간 마주쳤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일에 집중했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문을 닫지도 전에 등 뒤에서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생강차가 담긴 하얀 찻잔이 들려 있었다. 무슨 소리가 들려서 나와봤는데 방에 불이 켜져 있더군요. 네, 괜찮아요. 그냥 잠이 안 와서요. 하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게 대답했다. 지호는 창턱에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저혈압이었던 사람이 밤을 새우면 아침에 힘들 겁니다. 생강차가 몸을 따뜻하게 해줄 거예요. 건강 잘 챙기세요.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하윤이 고맙다는 말을 할 틈도 주지 않은 채 돌아섰다. 바람은 여전히 현관 밖에서 울부짖었다. 하윤은 차가운 돌계단에 앉아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마음이 고요한 밤의 호수처럼 잔잔해졌다. 생강차의 온기가 손을 통해 가슴으로 퍼져나갔다. 아주 오랜만이었다. 그녀가 굶어서 저혈압으로 쓰러졌던 것을 기억해주는 사람도, 잠 못 이루는 밤을 걱정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그 남자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바람에 시린 눈을 말리려 했지만 눈물은 소리 없이 계속 흘러내렸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우는 것이었다. 서러워서도 아파서도 아니었다. 메말랐던 마음에 누군가 작은 물방울 하나를 떨어뜨려 굳어버린 내면 전체를 흔들어 놓았기 때문이었다. 마음속에 질문 하나가 맴돌았다. 왜 낯선 사람이 아는 사람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해 주는 걸까? 방으로 돌아온 하윤은 아이에게 얇은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녀는 책상 구석에 작은 등불을 바라보았다. 푸른 불꽃이 흔들렸지만 꾸준히 타오르는 모습이 마치 자신 같았다. 온갖 폭풍우를 헤쳐오면서도 아이를 위해 매일 밤을 밝히려고 애쓰는 여자. 오후의 비가 온 세상을 씻어내리듯 별장에 쏟아졌다. 무거운 빗방울이 차고의 양철 지붕을 두드리며 고요한 정원에 울려 퍼졌다. 하윤은 뒤뜰 낡은 양철판 몇 개로 둘러싸인 작은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아침에 묻은 흙탕물을 빨래하고 있었다. 집에 최신 세탁기가 있는데도 왜 여기서 빨래를 하고 있는지 그녀 자신도 몰랐다. 아마도 물소리, 빗소리, 천이 스치는 소리가 머릿속의 소음을 잠시 잊게 해주기 때문일 것이다. 얇은 가운은 몇 번 비벼 빨자 금세 깨끗해졌지만 하윤의 손은 여전히 옷을 꽉 쥔 채 계속해서 비비고 있었다. 마치 다른 무언가를, 마음속에 달라붙어 찬물로는 씻어낼 수 없는 무언가를 씻어내려는 듯했다.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왔다. 지훈의 방 창가 빨랫줄에 걸려있던 검은색 양복 재킷이 떨어져 돌계단에 걸쳐졌다. 하윤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변했다. 그녀는 눈이 아닌 갑자기 밀려드는 끊어진 기억의 조각들로 그 옷을 바라보았다. 비에 젖은 검은색 양복, 젖은 옷감 냄새, 천둥 소리, 그리고 한 남자의 고함 소리. 굶어 죽으려거든 혼자 죽어, 애까지 끌어들이지 말고. 그녀는 두 손을 마주 잡았다. 숨이 가빠지고 온몸이 반사적으로 떨렸다. 그리고는 통제할 수 없이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처럼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울지 못했던 사람처럼 울었다.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졌고 두 손으로 가리려 했지만 눈물은 계속해서 흘러내렸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이 서류 뭉치를 들고 현관으로 나왔다. 그는 차로 가려 했지만 양복 재킨 옆에 앉아 눈물을 쏟고 있는 하윤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돌계단 위에 마른 수건 한 장을 조용히 내려놓고 돌아섰다. 하윤은 고개를 들지 않았고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 입을 열면 목이 천조각으로 부서져 버릴 것 같았다. 그때 보미가 풀잎처럼 가볍고 천진난만하게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엄마! 아이의 목소리가 제잘거렸다. 하윤은 서둘러 얼굴을 닫고 억지로 일그러진 미소를 지었다. 보미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 한 장을 내밀었다. 커다란 우산 아래 한 명은 크고 한 명은 작은 두 사람이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아래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랑 봄이랑 영원히 함께. 하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에 들린 그림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았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는 아이의 생일을 챙겨준 적도, 선물을 준 적도, 풍선을 달거나 촛불을 켠 적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첫 생일 선물이 아이에게서 왔다. 그 작은 마음이 엄마를 기억의 깊은 구렁텅이에서 끌어내 주었다. 미안해. 엄마가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강하지 못했어. 그녀가 속삭였다. 보미는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가 사라질까봐 두려운 듯 엄마의 목을 꼭 껴안고 어깨에 얼굴을 비볐다. 2층 서재 유리창 너머로 지호는 가만히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오랫동안 그 장면에 머물렀다. 비 아래 웅크리고 앉아 아이를 안고 작은 그림을 든 여자. 집안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그녀의 깡마른 뺨, 오똑한 콧날, 그리고 이제는 눈물이 말라버렸지만 작은 친절에 다시 울 줄 아는 눈을 선명하게 비추었다. 저런 여자는 슬플 정도로 강인해. 그가 속삭였다. 그의 등 뒤로 어머니가 들어오다 걸음을 멈췄다. 무슨 생각하니, 지훈아? 그가 돌아보며 천천히 말했다. 뼈가 부러진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지만 마음이 부서진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경우가 있죠.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차 2잔을 따라 한 잔을 지훈 앞에 놓았다. 뒤뜰의 비는 그쳐 있었다. 양복 재킷은 여전히 돌계단 옆에 놓여 있었지만 더 이상 악몽이 아니었다. 한 여인의 마음속 폭풍이 지나갔음을 조용히 지켜본 증인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하윤이 아이가 그린 그림을 방벽에 붙일 때 그녀는 엄마랑 봄이랑 영원히 함께라는 글씨 앞에서 오랫동안 멈춰섰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그것이 사실이 될 수도 있다고 감히 믿게 되었다. 그날 오후 햇살이 별장 옆 대나무 숲을 비스듬히 통과하며 돌로 된 바닥에 따뜻하고 노란 흔적을 남겼다. 평범하게 지나갈 뻔했던 하루는 식사 후 회장님의 갑작스러운 제안으로 특별해졌다. 오늘 내가 몸이 좀 안 좋으니 저녁 식사 준비 끝나면 같이 먹으면서 말동무나 해주렴. 봄이도 같이. 하유는 식탁을 닦던 손을 멈췄다. 그녀가 거절하기도 전에 회장님이 손뼉을 치며 환하게 웃었다. 뭘 그리 부끄러워해. 식구도 몇 없는데 매번 제사 지내듯 조용히 밥 먹는 것도 지겹구나. 식탁은 뒤뜰 근처 이끼 낀 돌이 깔린 마당에 차려졌다. 바람이 야자수 사이를 스치고 참새떼가 하얀 국화 덤불 위를 지저귀며 날아다녔다. 하유는 막 끓인 김치찌개를 들고 어색하게 걸어 나왔다. 새콤한 맛이 일품인 전라도식 묵은지 김치찌개였다. 보미가 작은 밥그릇을 들고 총총 따라왔다. 상상 속 할머니와 함께 식탁에 앉게 된 것이 신나 눈이 반짝였다. 하지만 하윤이 식탁 끝 의자에 앉으려 할 때 등 뒤에서 들려온 발소리에 깜짝 놀랐다. 강지훈이 나왔다. 그는 흰 셔츠 대신 편안한 회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는 잠시 멈춰 식탁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분위기가 순간 어색해졌다. 보미가 엄마를 한번 보고 회장님을 한번 보더니 무언가 해야겠다는 신호를 받은 듯 말했다. 할머니, 제가 반찬 집어드릴게요. 아이는 서툰 젓가락질로 시금치 나물을 집어 회장님 그릇에 놓아주었다. 그 어설프지만 사랑스러운 행동에 식탁에 앉은 모두가 가볍게 웃었다. 하유는 고개를 숙이고 아주 천천히 밥을 먹었다. 양볼이 화끈거렸다. 부끄러워서인지 아니면 그 남자와 한 상에 앉은 것이 어색해서인지 알 수 없었다. 잠시 후 뜻밖의 지훈이 입을 열었다. 전라도식 김치찌개를 끓이셨네요. 하유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고향이 전라도라서요.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니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웃었다. 어릴 적 어머니도 이 찌개를 자주 끓여주셨죠. 어머니는 돼지고기를 듬뿍 넣고 푹 끓이는 걸 좋아하셨어요. 바람 부는 날이면 부엌에서 항상 이 찌개 냄새가 났죠. 그는 말을 마치고 입을 다물었다. 식탁은 몇 초간 조용했지만 더 이상 긴장된 분위기는 아니었다. 마치 그 찌개 냄새가 정말로 그들을 시골의 어느 저녁으로 데려간 듯했다. 그곳에서는 많은 말이 필요 없었다. 소박한 음식 하나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보미는 밥을 먹으며 오늘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고양이 귀를 짝짝이로 그려서 친구들이 다 웃었다는 이야기를 제잘거렸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고 지훈은 말은 없었지만 가끔 보미를 보다가 하윤을 보았다. 그의 눈빛은 사색에 잠겨 있었다. 식사가 끝나자 하윤은 서둘러 일어나 그릇을 치웠다. 지훈은 여전히 가만히 앉아 있었다. 하윤이 그릇을 집으려 몸을 숙였을 때 그녀의 손이 그의 손목에 스쳤다. 차갑지만 묵직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깜짝 놀라 손을 뺐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작게 말했다. 지훈은 대답 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불쾌함도 당혹감도 아닌 아주 깊은 생각의 편린이었다. 그날 밤 하윤이 보미를 재우고 나서 그녀는 작은 방 창가에 앉아 있었다. 마음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다. 간단할 것 같았던 저녁 식사가 그녀에게 너무 많은 생각을 남겼다. 왜 회장님은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실까? 강지훈 같은 사람이 왜 함께 식사를 했을까? 마음 깊은 곳에서 하윤은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행운을 감히 믿을 수 없었다. 지난 몇 년간 행복이 고개를 들 때마다 폭풍우가 뒤따라왔기 때문이었다. 같은 시각 위층 서재에서 지훈은 찻잔을 내려놓고 비서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김하윤 씨의 신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줘. 최대한 상세하게. 그는 뒤뜰을 내다보았다. 가사도우미 방의 커튼 틈으로 여전히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낯선 감정이 솟아올랐다. 동정도 호기심도 아니었다. 마음 깊은 곳을 흔드는 무언가였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다만 오늘 저녁 식사가 시끄럽지는 않았지만 지난 몇 달간 그를 가장 마음 쓰이게 했다는 것만은 알았다. 그날 오후 아침부터 이어진 지루한 비가 그친 후 별장 뒤 작은 정원에는 나뭇잎마다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지호는 뒤뜰로 나갔다. 몇 년 전부터 잊혀진 물건들이 쌓여있는 정원 끝 창고를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낡은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시간의 냄새가 희미하게 피어올랐다. 그는 먼지 쌓인 방수포를 걷어내고 몸을 숙였다. 그의 손에 낡은 쇠 상자 하나가 닿았다. 페인트는 벗겨지고 녹이 슬어 얼룩덜룩했다. 희미한 빛 아래 상자 뚜껑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 안에는 천 조각 몇 개와 빛바랜 손수건, 그리고 모서리가 다른 작은 사진 한 장이 보였다. 사진에는 반짝이는 눈을 한 젊은 여인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고 그 옆에는 환하게 웃고 있지만 눈빛에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젊은 남자가 있었다. 지훈은 사진을 들어 유심히 보았다. 그 여인의 얼굴은 틀림없었다. 하윤이었다. 그날 오후 조용한 거실에서 지훈은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노란 불빛이 액자 위로 쏟아지며 그가 건드려서는 안 되지만 참을 수 없었던 기억들을 비추었다. 하윤이 들어왔을 때 그녀의 시선은 즉시 사진에 멈췄다. 그녀의 얼굴색이 변했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지훈은 그녀를 똑바로 보지 않고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처럼 조용히 물었다. 이 사람 당신 남편입니까? 하윤은 머뭇거렸다. 영원처럼 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그녀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두 손을 마주잡고 시선은 바닥의 카펫을 향했다.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저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었죠. 이야기는 몇 년간 막혀있던 수도꼭지가 터지듯 터져나왔다. 하윤은 한때 신사라고 믿었던 화려한 청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가 혼인신고 대신 전입신고만 해놓고 해가 바뀌면 한꺼번에 결혼식을 올리자고 했던 일, 그리고 예상보다 일찍 찾아온 임신과 책임에 대해 물었을 때 처음으로 날아왔던 따귀. 그녀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오토바이 가게를 열게 도와주었지만 어느 날 그는 빚더미와 임신한 그녀를 남겨두고 사라져버렸다. 사람들이 저를 어리석은 여자라고 부를 때마다 반박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어리석었으니까요. 지호는 내내 침묵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마치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자신의 녹슨 심장 속에 간직하기로 받아들인 파편 조각인 양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마침내 그가 조용히 말했다. 자신을 아프게 한 일을 다시 이야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용기가 아닙니다. 그 말에 하윤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놀라서가 아니었다. 처음으로 마주 앉은 남자의 눈에서 동정이 아닌 오직 경청하는 자세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하윤이 방으로 돌아간 후 회장님은 지훈과 함께 다실에 앉았다. 조용한 공간 속에서 찬물이 끓는 소리가 타닥타닥 들렸다. 어떻게 생각하니? 그녀는 지훈을 보지 않고 조용히 물었다. 지훈은 생각에 잠겨 말했다. 그녀가 그렇게 많은 일을 겪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은 슬픔이 깃든 눈으로 가볍게 웃었다. 완벽한 사람을 기다리지 마라 하더라. 때로는 부서졌던 사람이 가장 굳건히 지키는 법이란다. 무엇이 쉽게 사라지는지 알기 때문이지. 작은 방 한 구석에서 하윤은 쇠상자를 침대 밑에 다시 넣어두었다. 그녀의 손이 상자 뚜껑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페인트는 벗겨졌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추억과 낡은 약속, 그리고 딸에 대한 유일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쇠상자는 마치 그녀의 심장 같았다. 녹슬고 찌그러졌지만 남은 것들을 꿋꿋하게 지켜내고 있었다. 그날 밤의 흐릿한 꿈속에서 하윤은 보미가 자신의 목을 꼭 껴안고 꿈결처럼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엄마, 슬퍼하지 마. 울지 마. 내일 내가 엄마한테 날개 그려줄게.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았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더 이상 꿈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날 밤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평소처럼 비도 내리지 않았고 다만 나무 문품으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와 방구석에서 느리게 흘러가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하윤은 가사 도우미 방구석에 낡은 나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펜을 쥐고 눈은 깜빡이는 등불 아래 놓인 하얀 종이에 고정되어 있었다. 무엇을 쓰려는지 누구에게 쓰려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지난 며칠간 갑작스러운 저녁 식사, 빗속에서의 부드러운 눈빛, 그리고 이 사람 당신 남편입니까? 라는 담담한 질문까지 그녀의 마음속에 무언가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사랑은 아니었고 희망이라고 하기에도 일렀다. 다만 아무런 구속도 약속도 없는 한 낯선 이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에게 편지를 쓰고 싶게 만들었다. 그녀는 낡은 노트를 펼쳤다. 페이지마다 누렇게 변색되고 시간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펜이 떨렸고 숨결처럼 느리게 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신이 누구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가깝지도 잊을 만큼 멀지도 않기에 당신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가 당신 어깨에 기대에 잠들었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놀라면서도 다정했던, 판단하지 않던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안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가진 것 하나 없이 아이 하나뿐인 사람은 누구도 믿을 권리가 없는데
이름도 모르는 남자의 어깨에 기대는 것이 마치 당연한 일인 양 느껴졌습니다. 아마 제가 너무 지쳤기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그때 그 어깨는 밖에 폭풍우를 피해 한 엄마가 잠시 머물 수 있는 작은 처마 같았습니다. 그녀는 펜을 멈추고 문득 웃었다. 이렇게 몽상가처럼 글을 쓰는 것은 10년 동안 감히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다.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치고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 몸부림치고 임시 거처를 전전하며 그녀는 자신의 꿈꾸는 부분을 묻어버렸다. 그런데 오늘 밤 이름 없는 어깨 하나 때문에 그것이 저절로 되살아났다. 그녀는 계속해서 썼다. 당신은 아시나요? 저는 두렵습니다. 내일 또다시 실현 불가능한 꿈을 꿀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한 사람을 믿었고 평생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제 딸이 다시는 엄마가 남자에게 기댔다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전히 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삶이 우리를 아무리 거칠게 만들어도 비난 없는 눈빛을 만난다면 사람의 마음은 다시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보내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작은 감정 하나를 남겨두기 위해서입니다. 훗날 보다벅지도 설렜던 밤이 있었다고 제 자신에게 증명할 수 있는 티켓처럼요. 편지를 다 쓴 하윤은 종이를 가볍게 접어 노트 사이에 끼워 책상 위에 두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스스로를 어린애 같다고 자책하고는 침대로 돌아가 곤히 잠든 보미를 끼워안았다. 아이의 얼굴은 엄마의 마음속 갈등을 모르는 듯 평온했다. 오직 등불만이 깜빡이며 얼룩진 벽에 그녀의 마음처럼 흐릿한 빛의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식사를 준비하러 서둘러 방을 나서던 하윤은 편지지의 한쪽 모퉁이가 노트에서 빠져나와 책상 다리 아래에 떨어진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지훈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창고 열쇠에 대해 물으려 했는데 그의 시선이 우연히 떨어진 종이 끝에 멈췄다. 그것을 집어들자 비뚤비뚤하지만 단정한 글씨체로 쓰인 첫 줄이 눈에 들어왔다. 당신이 누구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는 순간 멈칫했다. 편지를 끝까지 읽었다. 한 줄 한 줄이 그의 마음을 기묘하게 무겁고도 가볍게 만들었다. 하소연도 요구도 원망도 사랑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다만 어둠 속에서 얼굴을 확인하지 않고도 손을 잡는 것처럼 작고 솔직한 감정만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편지를 접어 자신의 서재에 책상 서랍에 넣었다. 자리에 앉아 수첩을 펼친 그는 비뚤비뚤하지만 진심이 담긴 글씨로 단 한 문장을 썼다. 그날 오후 그는 다실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어머니가 들어오며 미소 지었다. 오늘따라 유난히 조용하구나. 어떤 침묵은 그 자체로 대답이 되기도 합니다. 옆방에서 하윤은 이름 없는 편지를 누군가 읽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것이 자신만의 비밀이라고 생각했다. 꿈꾸지 말자고 다짐했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꽃 한 송이가 피어나고 있었다.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꺾지 않고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아도. 이른 아침 햇살이 마당 앞 야자수 잎사귀를 겨우 비출 무렵 하윤은 채소 바구니를 들고 본체로 이어지는 작은 복도를 지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발걸음이 덜 닫힌 문 뒤에서 작은 수군거림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솔직히 말해서 저 여자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왜 강 이사님이 저렇게 친하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어. 친하긴 뭐가 친해. 요즘 밥이고 국이고 다 저 여자가 끓이는데 잘못하면 인생 역전 노리는 거 아니야? 그러게. 애 하나 딸린 여자가 부잣집에 들어온 게 우연이겠어? 속삭이는 말들은 크지 않았지만 바늘처럼 하윤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벽 뒤에서 몇 초간 멈춰섰다. 두 손으로 다구니 손잡이를 꽉 쥐고 눈은 문틈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본체의 가사 도우미들은 그녀가 거기 서 있는 줄도 모르고 신이 나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강 이사님이 원래 얼음장처럼 차가운데 어제는 저 여자한테 연꽃차 좋아하냐고 묻더라니까. 이상하지 않아? 싱글맘이면 뭐 특별 대우라도 받을 권리가 있나? 하윤은 조용히 돌아서서 별채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다만 가슴 속에 차갑고도 굴욕적인 감정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온갖 노력 끝에 삶이 조금은 나아졌다고 생각했는데 편견은 언제나 고개를 들여는 사람을 짓밟기 위해 도사리고 있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채소 바구니를 나무 책상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주변은 여전히 고요했고 오직 바람이 작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다. 하윤의 눈은 퀭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런 악의적인 말에 흘릴 눈물도 없었다. 그때 지훈이 복도를 지나가다가 활짝 열린 창문 너머로 하윤의 공허한 눈빛을 보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웃음소리가 여전히 들려오는 거실 쪽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모두 잠시 이쪽으로 와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본체 전체를 침묵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가사 도우미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지훈 앞에 차례로 섰다. 분위기가 갑자기 팽팽해졌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들 다 들었습니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보았다. 누가 시작했는지는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해두죠. 저는 여기서 남의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고용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은 오늘 당장 그만두셔도 좋습니다.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한 사람이 변명하려 했지만 그의 시선을 마주치고는 서둘러 고개를 숙였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의 말은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모두에게 찬물을 끼얹은 듯했다. 그날 오후 하윤이 작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집사가 붉은 리본이 묶인 상자 하나를 가져왔다. 강 이사님께서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차 맛이 아주 좋다고 하셨다면서요. 하윤이 상자를 열자 안에는 손으로 직접 덮은 연꽃차 한 봉지가 들어있었다. 차를 아는 사람만이 제대로 우려낼 줄 아는 귀한 차였다. 은은한 연꽃향이 부드럽게 퍼져나갔다. 차 봉지에는 작은 카드가 붙어 있었다. 피곤할 때 마시면 잠이 잘 올 겁니다. 하윤은 입술을 깨물고 흐느낌을 참았다. 이렇게 소박한 선물이 자신의 심장을 이토록 설레게 할 줄은 몰랐다. 그날 밤 두 모녀가 누워 동화책을 읽고 있을 때 보미가 갑자기 돌아서서 물었다. 엄마, 지훈 아저씨가 우리 새 아빠야. 하윤은 그 자리에 굳었다. 그녀는 옆에 누운 작은 딸아이를 보았다. 아이의 눈은 티 없이 맑았다. 그 질문은 아이가 늘 하던 다른 질문들처럼 단순했지만 그녀의 심장을 조여왔다. 아니야, 아가. 그녀는 더듬거렸다. 엄마랑 아저씨는 그냥 아는 사이야. 하지만 엄마, 아저씨한테는 잘 웃잖아. 보미가 작게 말했다. 엄마는 옛날 아빠한테만 그렇게 웃었어. 하윤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그저 아이를 품에 안고 우유 냄새가 나는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두려웠다. 한 걸음 더 내디디면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떨어질까봐 두려웠다. 맞은편 방에서 지훈은 책상 앞에 서서 며칠 전부터 간직해온 이름 없는 편지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는 편지를 다시 한번 읽고는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에 넣었다. 보미의 질문은 그가 듣지 못했지만 마치 바람처럼 자연스럽게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왠지 모르게 그 역시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그녀에게 정말로 곁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한 걸까? 다음 날 아침 본체에서는 모두가 조용히 일했다. 더 이상 수군거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하윤은 복도를 지나갈 때 여전히 고개를 살짝 숙였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눈에 회피가 아닌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다. 연꽃차 상자는 방으로 가져와 첫 잔을 우렸다. 은은한 향기가 가볍게 퍼져나가며 새로운 하루를 조금은 덜 무겁게 만들어 주었다. 그날 아침 며칠간 이어진 비 끝에 하늘은 맑게 개었다. 햇살은 눈부시지 않을 만큼 부드러웠고 누군가의 마음을 열기에 충분히 따뜻했다. 지훈은 중요한 회의 자료를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그가 재킷을 걸치고 소매를 정리하는데 가슴 주머니가 살짝 불룩한 것을 발견했다. 이상하네. 아침에 아무것도 넣지 않았는데. 그는 손을 넣어 낡고 구겨진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안에는 삐뚤삐뚤하지만 가녀린 필체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아저씨, 우리 아빠처럼 슬퍼하지 마세요.
계속 슬퍼하면 마음이 겨울빛처럼 차가워진대요. 엄마가 아저씨한테 웃어줬던 날처럼 아저씨가 웃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 집이 엄청 따뜻했거든요. 아래에는 세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손을 번쩍 든 작은 여자아이, 삿갓을 쓴 여자, 그리고 셔츠를 입은 남자가 우산을 들어 두 사람을 가려주고 있었다. 지훈은 그 자리에 굳었다. 그는 시를 2번, 3번 다시 읽었다. 무언가 조용하지만 찌르는 듯한 감정이 그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며칠 전 뒷뜰을 지나가다 보미가 달려와 다리를 껴안고 환하게 웃으며 아, 잘못 봤네. 아빠인 줄 알았어요. 라고 속삭였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는 그때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지나갔었다. 3살 배기 아이가 그렇게 깊은 생각을 할 줄은 몰랐다. 지훈은 시계를 보았다. 회사 회의는 30분도 채 남지 않았지만 그는 차에 타는 대신 가만히 하늘을 보다가 조용히 서재로 돌아갔다. 재킷을 벗고 그 종이를 서랍 안에 넣었다. 그는 비서에게 회의를 연기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차키를 들고 집 근처 호수로 향했다. 호수로 가는 길은 구불구불했고 부드러운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는 창문을 열어 비온 뒤의 흙냄새와 길가의 꽃향기가 차 안으로 들어오게 내버려 두었다. 자신에게 침묵을 허락한 지 얼마나 오래되었던가. 저녁 늦게 지훈은 집으로 돌아왔다. 부엌을 지나가다 그는 하윤이 찌개를 데우고 시금치를 무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낡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손놀림은 빨랐으며 표정은 평온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순간적인 어색함이 스쳐 지나갔다. 하윤 씨, 그가 걸음을 멈췄다. 오늘 저녁은 저와 함께 식사합시다. 보미도 같이요. 할 말이 있습니다. 하윤은 방황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그냥 한 집에서 먹는 식사라고 생각하세요. 뒷뜰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지훈은 그녀가 거절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자리를 떴다. 식사는 간단하게 차려졌다. 김치찌개, 고등어 조림, 나물 무침, 그리고 빨갛게 썬 고추를 넣은 간장 종지. 세 사람은 자도나무 아래 낡은 나무 식탁에 둘러앉았다. 매달린 들불이 부드러운 노란 빛을 각자의 얼굴에 비추었다. 보미는 밥을 먹으며 유치원 이야기를 제잘거렸다. 오늘 제가 반에서 제일 큰 꽃을 그렸어요. 선생님이 진짜 꽃 같다고 했는데 이건 엄마 웃으라고 그린 거지 예쁘라고 그린 게 아니라고 했어요. 지훈이 가볍게 웃었고 하윤도 미소를 짓다가 서둘러 고개를 숙여 반짝이는 눈을 감추었다. 그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더 이상 주인과 하인의 거리감도 첫날처럼 어색하거나 경계하는 분위기도 없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하윤이 그릇을 치우고 있을 때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저는 일과 어머니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3살 아이의 삐뚤빼뚤한 시 한 편이 제가 읽었던 수백 권의 책보다 더 큰 무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윤은 멈칫했다. 그가 말을 이었다. 보미가 오늘 아침 제 옷주머니에 그 종이를 넣어뒀더군요. 그리고 저는 반나절 가까이 차를 몰고 방황하며 왜 이렇게 가슴이 먹먹한지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동그래졌다. 지훈은 가볍게 한숨을 쉬고 하늘을 보다가 다시 그녀를 보았다. 만약 한 사람이 당신과 아이를 평생 지켜주고 싶다면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공간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담장 아래 귀뚜라미 소리가 이 기묘한 순간에 화음을 맞추는 듯했다. 하윤은 당황해서 손에 든 행주를 꽉 쥐었다. 몇 년 만에 한 남자에게서 이런 말을 들어보는 것이었지만 마음속 경계의 종은 여전히 울리고 있었다. 자신이 누구인가, 싱글맘,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믿음이 산산조각난 사람. 농담하지 마세요. 하윤은 애써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농담이 아닙니다. 단지 더 일찍 알았어야 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식사 후 보미는 먼저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하윤은 망설이며 지훈을 바라보았다. 이사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시 누군가를 믿는 게 두려워요. 당장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다만 언젠가 힘들다고 느껴지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저를 불러줄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온 하윤은 서랍을 열어 낡은 수첩과 펜을 꺼냈다. 그녀는 일기도 편지도 쓰지 않았다. 그저 빈 페이지를 펼쳐 단 한 줄을 적었다. 만약 언젠가 네가 엄마에게 왜 저 사람을 보며 웃냐고 묻는다면 그건 아마도 엄마가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일 거야. 창밖으로 바람이 부드럽게 나무 사이를 스쳐 지나갔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고요한 빗줄기가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그날 정오, 햇살이 국도의 아스팔트를 녹일 듯이 내리쬐었다. 길가의 나무들은 뜨거운 바람에 몸을 뒤틀고 있었다. 지훈의 고급 승용차가 인적이 드문 커브길에서 갑자기 멈춰섰다. 왼쪽 뒷바퀴가 날카로운 것에 찔린 듯 완전히 주저앉아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미간을 찌푸리며 타이어를 보더니 트렁크를 열어 공구를 찾았다. 그가 낑낑거리는 동안 함께 외곽 부지를 답사하고 온 하윤도 얇은 재킷으로 햇볕을 가리며 차에서 내렸다. 제가 할게요. 하윤이 망설임 없이 말했다. 아닙니다. 이건 지우는 머뭇거렸다. 제가 세차장에서 3년 가까이 일했어요. 차 끓이는 것보다 타이어 가는 게 더 빨라요. 하윤이 가볍게 웃으며 소매를 걷어붙였다. 지우는 눈앞의 여자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전혀 연약해 보이지 않았다. 뜨거운 햇볕 아래 땀이 등을 적셨지만 하윤이 얼굴은 담담했고 심지어 가끔 휘파람을 불기도 했다. 볼트를 풀고 잭을 올리고 타이어를 교체하는 동작 하나하나가 숙련된 기술자처럼 정확하고 능숙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작은 작업들을 도왔다. 두 사람은 뜨거운 정오의 햇살 아래 길 위의 먼지와 시끄러운 매미 소리 속에서 함께 웃었다. 이유 없이 터져나온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멀지 않은 곳, 허름한 간이매점 옆 찢어진 파라솔 아래에서 음료수를 팔던 한 노인이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마치 이 세상에서 보기 드문 무언가를 목격하는 듯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가장 평범한 것에서 시작되는 인연의 끈. 일이 모두 끝나자 하윤은 손을 털고 소매 끝으로 이마를 닦았다. 다 됐어요. 다행히 예비 타이어는 괜찮네요. 지훈은 차문에 기댄 채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기묘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문제를 마주한 CEO가 아니라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있던 오래된 기억의 조각을 되찾은 남자 같았다. 하윤 씨, 그가 문득 느릿하게 말했다. 내가 만약 CEO가 아니었다면 당신이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었을까요? 질문은 북소리도 팡파르도 없이 뜨거운 정오의 햇살 아래 툭 떨어졌다. 하윤은 깜짝 놀랐다가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이사님이 CEO가 아니었다면 제가 이사님을 만날 일도 없었겠죠. 지훈도 웃었다. 하지만 이내 그는 조용히 안주머니에서 작고 소박한 벨벳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보석도 다이아몬드도 박히지 않은 민무늬 은반지가 들어있었다. 반지 안쪽에는 단 한 줄의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봄, 영원히 마음속에. 하윤은 멍하니 서 있었다. 지금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승낙하든 거절하든 저는 기다리고 싶습니다. 지훈이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정오의 바람이 불어와 하윤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는 반지를 보고 그리고 눈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았다. 더 이상 냉정한 CEO 강지훈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의 아이 이름을 자신의 심장에 새길 줄 아는, 경청할 줄 아는 남자였다. 확신하세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사랑스럽고 착하고 상처 하나 없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저는 싱글맘이고 배신당했고 모든 걸 잃었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 했던 사람이에요.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하윤은 상자를 받아 핸드백에 넣었다. 반지를 끼지도 거절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단지 이렇게 말했다.
싱글맘이 매일 마주해야 하는 폭풍우를 겪어보지 않았다면 섣불리 약속하지 마세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요하지도 재촉하지도 않았다. 그저 차 보닛에 손을 얹고 조수석으로 올라타는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음료수를 팔던 노인이 그제야 입을 열었다. 두 젊은이 인연이 깊구먼. 하지만 인연이라는 건 지킬 줄 알아야 해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에 걸쳐 서로 같은 사람을 찾으려고 10년을 허비하기도 한다우. 지우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차 안의 분위기는 더 이상 예전처럼 어색하거나 긴장되지 않았다. 뒷좌석에 앉은 보미는 먹다 남은 막대사탕을 입에 물고 졸고 있었다. 하윤이 조용히 돌아서 아이를 바로 눕혀주었다. 그녀의 시선이 무심코 100m에 닿았다. 그곳에는 아주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지훈이 있었다. 더 이상 거리감도 경계심도 없는 오직 기다림과 희망 같은 무언가만이 담긴 눈빛이었다. 그날 밤 하윤이 고미의 옷을 갈아입히다가 아이 옷의 작은 주머니에서 곱게 접힌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지훈 아저씨가 새 아빠가 되면 엄마는 더 많이 웃어줄 거야? 하윤은 웃다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이마에 입을 맞췄다. 아직은 모르겠어, 딸아. 하지만 너를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믿어보는 법을 배울게. 별장 뒤 작은 부엌의 조용한 공간 속으로 싱크대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스며들었다. 하윤은 거실에 등을 돌린 채 서서 마지막 그릇을 닦고 있었다. 불빛이 긴 하루 끝에 지친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거실에서는 보미가 테이블 매트 위에 낙서를 하고 있었고 회장님은 막 리모컨을 눌러 저녁 뉴스를 켰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단조롭게 울려 퍼졌다. 너무 시끄럽지도 명확하지도 않았다. 그러다 화면에 비친 영상이 방 안의 공기를 갑자기 잡아당기듯 긴장시켰다. 양민그룹과 싱가포르의 새로운 파트너사 간의 전략적 협력 체결식에서 그룹을 대표하는 젊은 CEO 강지훈 이사님의 인상적인 연설이 있었습니다. 뒤이어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익숙한 영상이 나왔다. 강지훈이 무대 위에 꼿꼿이 서 있었다. 마이크를 앞에 두고 늘 그렇듯 담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 옆에서 악수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는 남자, 조명이 환하게 비추는 그 남자는 바로 하윤이 평생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하윤은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싱크대에 떨어뜨렸다. 쨍그랑! 회장님이 돌아보았고 그림을 그리던 보미도 호기심에 고개를 들었다. 엄마, 저 아저씨 왜 옛날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 하윤은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했다. 손이 떨렸고 그녀는 천천히 거실 쪽으로 걸어갔다. 감히 화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녀의 전 남편, 그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주름 하나하나, 익숙한 몸짓 하나하나까지. 5년 넘게 만나지 않았고 나이가 들고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어도 그녀는 알아볼 수 있었다.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간 사람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지훈도 그곳 소파에 바로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TV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몇 분 전에 TV를 켰고 오늘 밤에 평범해 보였던 뉴스가 자신에게 폭탄을 던질 줄은 전혀 몰랐다. 소리 없이 터진 폭탄이었다. 하윤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부엌 쪽으로 물러서려 했지만 돌아서자마자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이 일어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위층으로 곧장 걸어 올라갔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지만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다. 지훈아. 회장님이 조용히 불렀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방은 갑자기 낯설게 텅 비어버렸고 TV는 계속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그 내용에 신경 쓰지 않았다. 하윤은 돌처럼 굳어 서 있었다.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 했다. 과거가 되살아나서가 아니었다. 지훈의 눈빛 때문이었다. 책망도 의심도 없었지만 더 이상 이전처럼 따뜻하지 않은 눈빛. 그날 밤 하윤은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방에 앉아 보미를 꼭 껴안고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다. 진작 말했어야 했다. 양민그룹이라는 회사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이야기했어야 했다.
오래전 전 남편이 그 회사를 인수하려다 부도를 내고 도망쳤다가 새로운 회사와 함께 돌아와 이제는 지훈의 전략적 파트너가 된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했다. 숨기려던 것이 아니라 너무 아팠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하윤은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지만 식탁에 음식을 차리면서 지훈의 자리가 비어있고 커피도 따라져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무도 오늘 메뉴가 무엇인지, 보미가 일어났는지 묻지 않았다. 회장님도 생각에 잠겨 앉아 있었다. 네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나에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녀가 하윤을 보지 않고 찻잔만 응시하며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니, 하윤이 조용히 불렀지만 목이 메어왔다. 한 가지만 묻겠다. 회장님이 돌아섰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빛이 엄격해졌다. 아직 지훈이에게 마음이 있느냐? 하윤은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작게 끄덕였다. 정오 무렵 한 가사 도우미가 하윤에게 휴대폰을 가져왔다. 하윤 씨, 인터넷에 하윤 씨 사진이 올라왔어요. 하윤은 휴대폰을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다. 화면에는 인터넷 기사 하나가 떠 있었다. 제목은 모호했지만 악의적이었다. 경쟁사 대표의 전 부인 강지훈 CEO 곁에 등장. 배후에 어떤 의도가? 기사에 첨부된 사진은 며칠 전 작은 행사에서 하윤이 지훈 뒤에 서 있던 순간을 멀리서 찍은 것이었다. 그녀는 전혀 몰랐던 일이었다. 하윤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다. 온몸이 떨렸다. 모든 것이 오래전의 악몽처럼 되풀이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지훈은 돌아오지 않았다. 하윤은 자두나무가 열매를 맺고 있는 뒷뜰을 정처 없이 걸었다. 햇살이 어깨 위로 쏟아져 따가웠지만 왜 이렇게 춥게 느껴지는지 몰랐다. 그녀는 자신이 썼던 편지를 떠올렸다. 주소도 수신인도 없는, 단지 딸아이를 평온한 어깨 위에서 재워준 누군가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한 편지. 이제 그 어깨는 돌아섰다. 저택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고 저녁 식사 때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보미는 평소보다 적게 먹었다. 하윤은 조용히 설거지를 했다. 퀭한 눈에서는 눈물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다. 이번에는 아무도 쉽게 용서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아침 햇살이 별장 서재의 두꺼운 커튼을 뚫고 들어오기도 전에 하윤은 안으로 들어섰다. 평소처럼 따뜻한 차 쟁반을 들고 테이블에 누우려던 그녀는 눈앞의 광경에 걸음을 멈췄다. 지훈의 어머니가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었고 모서리는 접혔으며 가장자리는 물에 젖었던 것처럼 얼룩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의 차분함 대신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다. 마치 그 편지가 아주 오래되고 깊은 무언가를 깨운 듯했다. 인기척을 느낀 그녀가 조용히 하윤을 돌아보았다. 들어오너라 아가. 하윤은 당황했다. 평소 회장님은 그녀를 하윤 씨라고 불렀지 이렇게 다정하게 부른 적은 없었다. 네, 차 가져왔습니다. 이리 와서 잠시 앉으렴. 물어볼 게 있단다. 하윤은 처음으로 그녀의 입에서 어머니라는 단어를 들었다. 한 글자였지만 심장이 조여드는 듯했다. 이 편지 기억나니? 하윤은 시선을 옮겼다. 순식간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필체를 알아보았다. 비틀비틀하고 떨리는 글씨체, 그리고 어머님께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첫 줄. 하윤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그 편지를 출산을 앞둔 어느 밤에 썼었다. 집에서 쫓겨나 가진 돈 한 푼 없을 때 길가에 웅크리고 앉아 복권 파는 아주머니에게 펜을 빌리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부탁해 전 남편의 집에 편지를 보냈었다. 누군가 불쌍히 여겨 모녀가 하룻밤 지낼 곳이라도 마련해 주길 바라면서. 하지만 몇 년 동안 아무런 답장도 없었다. 오랜 친구 모임에서 이걸 찾았단다. 나이든 한 분이 예전에 강남 부잣집에서 집사로 일할 때 주었다며 신기한 편지들을 모아놓은 걸 자랑하더구나. 그 섞인 종이 더미 속에서 아주 익숙한 필체에 이 편지를 발견했지. 회장님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하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술을 굳게 다물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니? 하윤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말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마치 자신에게만 들릴 정도였다. 그리고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날 밤 그들은 저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전 남편 대신 대출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짐도 못 챙기게 했죠. 저는 배를 안고 추운 날씨에 10km를 걸었어요. 밤늦게 임산부를 받아주는 여관은 없었죠. 공원 벤치에서 잠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자선단체에서 죽을 나눠주길래 한 그릇 얻어먹었는데 먹자마자 다 토했어요. 그때 뱃속의 보미가 계속해서 발로 차는 게 이 운명에 항의하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은 손에 든 편지를 꽉 쥐었다. 그 말들은 준비된 이야기 같지 않았다. 고통의 틈새로 한 조각씩 떨어져 나왔다. 조용하고 진실되며 인내심 강한 이야기였다. 나는 네가 강하고 자존심 세고 말이 없는 아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보니 그건 네가 얼마나 떨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하려는 껍데기였구나. 하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옷자락을 쥐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동정을 바라지 않았다. 그녀는 익숙했다. 임신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인생의 온갖 돌멩이를 혼자 헤쳐왔다. 눈빛으로 판단받고 등 뒤의 속삭임에 조용히 상처받는 것에 익숙했다. 하지만 오늘 이 방에서 그녀는 더 이상 고용인이 아니었고 싱글멈도 아니었다. 경청받는 한 여인이었다. 회장님이 손을 뻗어 하윤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누구에게도 사과할 필요 없다. 그저 한 사람으로서 계속 살아내면 되는 거야. 너는 지옥을 겪어도 여전히 선하고 아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하윤이 소리내어 울었다. 처음으로 밤중에 억누르지 않은 문 뒤에서 조용히 흘리지 않은 눈물이었다. 그 눈물은 그 부드러운 손길에 의해 목격되고 위로받았다. 그날 오후 햇살이 서재 창문을 비스듬히 비출 때 회장님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화가 나 있지는 않았다. 다만 분명하고 결단력 있었다. 그의 집으로 오라고 해라. 이 일은 내가 나서야겠다. 그녀는 지훈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녀가 누구에 대해 말하는지 알았다. 그날 밤 하윤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때 보미가 몰래 엄마 품으로 파고들며 속삭였다. 엄마, 왜 엄마는 웃는데 웃는 것처럼 보여? 하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를 꼭 껴안았다. 눈물은 여전히 베개를 적셨지만 고통은 이제 더 이상 혼자 흐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하윤이 부엌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식탁 위에 다른 편지 한 통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새 종이에 선명한 필체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저 여인이 다시는 혼자 걷게 두지 마라. 해가 막 저물 무렵 지훈은 이틀간의 출장을 마치고 별장으로 돌아왔다.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그는 낯선 분위기를 감지했다. 거실 불빛은 환했지만 평소처럼 따뜻하지 않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마당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질비했고 번호판은 모두 집안 친척들의 익숙한 차들이었다. 현관에 들어서자 가사도우미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도련님, 회장님께서 본체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친척분들이 모두 오셨습니다. 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집안이 이렇게 다 모인 것은 10년 전 재산분할 문제를 논의할 때가 마지막이었다. 기업인들을 접대할 때만 사용하던 큰 거실로 들어서자 그는 10여 명의 익숙한 얼굴들을 마주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외삼촌 모두가 하얀 테이블 보가 깔린 긴 탁자 주위에 엄숙하게 앉아 있었다. 중앙에는 그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그 뒤편에는 하윤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고개를 숙이지도 누구에게 도전하지도 않는 표정이었다. 그녀 옆에는 보미가 고민형을 안고 어리동전한 눈으로 서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어머니?
지훈이 입을 열었다. 회장님은 아들을 보며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오늘 내가 친척들을 부른 것은 이 여자, 네가 아내로 맞이하려는 이 여자를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을 공표하기 위해서다. 순간 침묵이 흘렀고 한 나이든 여인이 입을 열었다. 집안의 셋째 딸이자 경쟁사 집안의 며느리였던 백모였다.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저 애는 저쪽 집안 망신시킨 애야. 이제 우리 집 며느리가 되겠다고? 부끄럽지도 않니? 거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하윤은 여전히 침묵했다. 보미가 엄마 옷자락을 붙잡았다. 백모는 멈추지 않았다. 쟤한테 뭐가 있는데, 사생아에. 과거는 지저분하고 배운 것도 변변찮고 가사 도우미나 하던 애야. 인터넷에 추문까지 돌고. 자네가 정말 저런 애랑 결혼하려는 건가? 아니면 이 집을 자선시설로 만들 셈인가? 그때 지훈이 주먹을 꽉 쥐었다. 그가 일어서려 할 때 하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부유한 집안의 며느리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임신했을 때 한밤중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애원했지만 아무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10km를 걸었고 공원에서 잠들었으며 자선단체에 죽을 먹었습니다. 아이를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 엄마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시선은 곧고 단호하며 강했다. 오늘 저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구걸하지 않습니다. 동정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엄마로, 인간으로, 그리고 만약 허락된다면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의 아내로 살고 싶을 뿐입니다. 백모가 손으로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다. 건방진 것, 누가 너에게 그런 권리를 줬지? 회장님이 일어섰다. 더 강하고 단호한 소리와 함께 그녀도 테이블을 내리쳤다. 내가 그 권리를 줬다. 모두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이 집안에서 임신한 채로 길거리에서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수모를 겪어도 아이에게 우서른을 공경하라고 가르친 사람도 없다. 가사도우미를 하면서도 자존심을 지킨 사람도 없다. 하윤이가 처음이다.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회장님은 다가가 하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나는 너를 딸이라고 부른다. 네가 내 손주를 낳아서가 아니라 네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 앉은 사람들 중에 자신이 저 아이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어나서 말해봐라.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보미가 방 중앙으로 걸어나와 고민형을 들어 올렸다. 이모, 삼촌, 우리 엄마는 크게 못 울어요. 잘 때만 울어요. 근데 엄마가 울 때마다 제 배가 아파요. 엄마 혼내지 마세요. 한 친척 아주머니가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3살배기 아이가 그 방을 그렇게 침묵하게 만들 줄은 아무도 몰랐다. 회의가 끝나자 사람들은 조용히 자리를 떴다. 백모가 마지막으로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아기에 차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하윤을 지나치며 한마디 던졌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딸소리 한 번 들었다고 다 된 줄 알지 마.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뒤따라 나갔다. 다름 아닌 하윤의 전남편의 사촌형이었다. 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훈이 다가와 하윤을 안았다. 회장님은 옆에 서서 한숨을 쉬었다. 아가, 폭풍호를 내가 다 막아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네가 혼자 맞서게 두지는 않을 거다. 하윤은 고개를 숙였다. 평생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으로 기댈 곳을 찾았다. 달이 조용히 나뭇잎 사이를 지나고 오늘 밤 호숫가의 바람은 폭풍우를 겪은 하루의 숨결처럼 부드럽고 시원했다. 지우는 하윤의 손을 조용히 잡고 호숫가 돌길을 천천히 걸었다. 멀리 나무 그늘 아래 주차된 차 안에서는 보미가 고민형이 꼭 껴안고 곤히 잠들어 있었다. 오늘 밤이 다른 밤과 다르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가 조용히 물었다. 하윤은 주위를 둘러보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노란 가로등 불빛이 잔잔한 호수 표면에 반사되어 평온하면서도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지훈은 옅게 웃으며 먼 곳을 바라보았다. 내가 당신을 처음 만난 게 버스라고 생각했죠. 하윤은 멍하니 그를 보았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분명 우연이었겠죠. 우리 그전에는 몰랐잖아요. 지훈은 걸음을 멈췄다. 그는 돌아서서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진지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는 돌의자에 앉으며 하윤을 옆에 앉혔다. 바람이 그녀의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을 스쳐 뺨을 부드럽게 간지렸다. 지훈은 천천히 주머니에서 투명한 비닐에 쌓인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하윤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건 영수증이잖아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거의 1년 전 회사 옥제 공장 근처 노동자 동네에 낡은 가게에 약을 사러 갔었어요. 가게에 들어섰을 때 한 여자가 라면을 고르고 있었죠. 그런데 평범한 손님 같지는 않았어요. 당신은 라면 봉지를 하나씩 들어 가격을 보고는 다시 내려놓았죠.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5분이 넘어서야 가장 싼 라면 2봉지와 작은 간장 1병을 집어들었어요.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다. 나는 당신 뒤에 서 있었지만 당신은 눈치채지 못했죠. 그때 뒤에서 당신을 보았어요. 마른 몸, 달아빠진 소매, 대충 묶은 머리. 하지만 자전거 옆에서 기다리는 아이를 돌아볼 때의 눈빛은 너무나 다정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이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가게를 나온 후에 나는 점원에게 당신의 영수증을 달라고 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단지 그 얼굴을 잊어버리게 되면 최소한 흔적이라도 남겨두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하윤은 그 자리에 굳었다. 무릎 위에 놓인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지훈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 후로 나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찾았어요. 이름도 사는 곳도 몰랐죠. 하지만 답사를 가거나 회의를 하거나 출장을 갈 때마다 혹시나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주위를 둘러보곤 했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러던 그날 버스에 올라탔을 때 창가에 앉은 당신을 보았어요. 나는 바로 알아봤죠. 하지만 당신 옆에 앉은 건 자리가 비어서가 아니었어요. 나는 일부러 그 자리 근처에 서서 누군가 내리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하윤은 가볍게 입술을 깨물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럼 처음부터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불안한 삶 속에서 허덕이는 초라하고 가난한 엄마라는 걸 알고 있었군요. 왜 저를 선택했나요? 지훈은 그녀의 손을 가볍게 쥐었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안주머니에서 화려하지도 요란하지도 않은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가 뚜껑을 열자 안에는 하윤, 봄, 지훈이라는 글씨가 섬세하게 새겨진 2개의 작은 은반지가 들어있었다. 당신은 내가 모든 가족 식사에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니까요. 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일요일 아침 서로에게 커피를 타줄 때마다 함께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이번에는 청혼이 아니라 제안입니다. 나와 함께 가정을 만들어가고 싶나요? 하윤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울음을 터뜨렸다. 고통의 울음이 아니라 믿음을 잃었던 사람이 누군가에게 온전히 신뢰받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의 울음이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려 할 때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에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최민준.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차가운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 딸을 만나고 싶다. 호숫가의 밤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는 듯했다. 지우는 모든 단어를 똑똑히 들었다. 그의 따뜻했던 눈빛이 침묵으로 바뀌었다. 하윤은 멍하니 서서 손을 떨어뜨렸다. 갑자기 불어온 바람이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다. 지훈은 천천히 반지 상자를 닫았다. 화내지도 슬퍼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나는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과거에 빚진 것이 없다는 걸 믿어야 해요. 하윤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차가 주차된 길 끝과 그곳에서 잠든 딸을 바라보았다. 새로운 파도가 막 밀려오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쇼핑센터 1층의 카페는 노란 불빛으로 환했다. 고급스러운 정장, 정갈하게 놓인 에스프레소 잔,
광고에서 막 걸어 나온 듯 단정한 직관들. 하윤은 안으로 들어섰다. 명품은 아니지만 단정하게 다려진 단색 원피스, 가벼운 화장, 그리고 또렷한 눈빛. 그녀는 떨지도 위축되지도 물러서지도 않았다. 가장 안쪽 구석 테이블에서 한 남자가 그녀를 보고 일어섰다. 최민준. 그는 예전처럼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머리는 왁스로 넘겼고 구두는 반짝였지만 눈빛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바로 그 눈빛이었다. 그녀가 임신 7개월이었을 때 추운 밤에 그녀를 집 밖으로 내쫓았던 그 눈빛. 하윤은 미소 짓지도 악수하지도 않고 자리에 앉았다. 가방을 옆 의자에 내려놓고 등을 꼿꼿이 세운 채 한때 남편이었던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이를 만나고 싶어. 민준이 마치 업무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을 꺼냈다. 하윤은 침묵했다. 네가 원하든 원치 않든 법적으로도 내 아이야. 막지 않겠어요. 하윤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엄마와 아이를 길거리로 내쫓았던 남자가 다시 아이의 인생에 아빠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게 두지는 않을 거예요. 네가 틀렸어. 민준이 말했다. 그는 등을 기댔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바로 잡을 수 있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나에겐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모든 게 있어. 너와 아이는 편안하게 살 수 있어. 더 이상 남의 집살이 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동정에 기댈 필요도 없어. 하윤은 그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 아이에게 필요한 건 친절함이에요. 비 오는 날 아이에게 우비를 입혀주기 위해 허리를 숙일 줄 아는 남자. 너덜너덜한 종이에 쓰인 삐뚤삐뚤한 시를 들어줄 줄 아는 남자. 침묵 속에서 기다려주고 가장 작은 것들의 가치를 믿어주는 남자예요. 그녀는 일어섰다. 다음 말은 마치 칼날처럼 모든 미련을 잘라냈다. 그리고 당신은 단 한 번도 그런 사람이었던 적이 없고 돈으로도 그걸 살 수 없어요. 하윤이 카페를 나섰을 때 지훈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차문을 열어주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질투가 아니라 걱정이 있었다. 하지만 하윤의 당당한 걸음걸이를 보고 자신이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차에 탔다. 지훈은 백미련을 봉해 뒤를 보았다. 유리문 안쪽의 남자는 여전히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그는 알았다. 한번 잃어버린 것은 결코 다시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별장 마당에서 지훈은 부겐빌레아 덩굴 아래 작은 피크닉 매트를 갈았다. 보미는 인형들을 줄 세우고 있었다. 하윤은 처음으로 머리를 자연스럽게 풀고 며칠 전 회장님이 선물해준 옅은 갈색 니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엄마, 지훈 아저씨가 진짜 새 아빠야? 조용한 공간 속에서 보미의 질문이 울려 퍼졌다. 우유를 따르던 지훈의 손이 멈칫했다. 하윤은 아이를 보았다. 목이 메어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아이를 꼭 껴안을 뿐이었다. 지훈이 다가와 두 모녀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작고 귀여운 아기 신발 한 켤레를 꺼냈다. 보미의 발 사이즈에 맞춰 처음으로 특별 주문한 신발이었다. 이제 더 이상 낡은 플라스틱 샌들을 신지 않아도 돼. 아빠가 이 신발을 직접 신겨주고 싶어. 보미가 환호했다. 새 신발이다. 너무 예뻐. 근데 진짜 새 아빠야, 엄마? 하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두려움도 경계심도 없는 아내로서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은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은 생명의 빛으로 반짝였다.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를 선택해줘서 고마워. 내가 CEO라서가 아니라 당신과 아이를 위해 다시 한번 믿음을 걸어주었기 때문에. 다음 날 별장 앞의 명패가 바뀌었다. 더 이상 CEO 강지훈 자택이 아니라 강지훈과 가족이었다. 거실에는 새로운 사진이 걸렸다. 지훈, 하윤, 그리고 보미가 마당 앞에 서서 서로를 껴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회장님은 멀리서 조용히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10수년 동안 처음으로 아들이 진정으로 성장했다고 느꼈다. 성과를 이루었을 때가 아니라 가장 연약한 두 여인을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지켜낼 줄 알게 되었을 때. 계단 근처 벽 한 구석에 지훈은 오래전 두 봉지의 라면을 샀던 영수증이 담긴 나무 액자를 조용히 걸었다.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사랑은 위대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도 가치가 있다고 감히 믿어주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별장의 대문은 활짝 열렸다. 더 이상 고용인도 얹혀 사는 사람도 없었다. 오직 하나의 가족만이 남았다. 어떤 문은 우리가 후회, 상처, 미련으로 가득한 낡은 문을 닫을 용기가 있을 때에만 열립니다. 저는 용서가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닫습니다. 강하고 친절하게 계속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평생을 배워야 하는 것이라는 걸요. 하윤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여성이 인생을 구원해줄 부유한 남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을 때조차 함께 걸어줄 충분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친절함을 믿을 용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운명이 내리는 시험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은 돈을 가진 사람과 마음을 가진 사람 중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진정으로 가정을 키운다고 생각하시나요? 재산, 명성, 아니면 인간애?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에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눈물을 자아내거나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다면 댓글로 숫자 2를 남겨 제가 당신이 끝까지 보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당신은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당신이 사는 곳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소박하고 감성적이지만 매우 현실적인 이런 이야기를 사랑하신다면 오늘 바로 채널을 구독하여 당신의 마음에 닿는 어떤 여정도 놓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 누구든 넓을 필요는 없지만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집을 가질 자격이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문득 궁금해지네요.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곳에 계신가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소중한 이야기가 있다면 주저 말고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모두 함께 듣고 공감하고 싶어요. 언제나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하길